사실은 구리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강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식 선생을 생각해 보니까 쭉 뭐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쭉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이제 무장투쟁으로만 한 길을 내내 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마지막에 이렇게 좋지는 않으셔서 이것조차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성찰해야 될 영역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 김규식 선생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경기도 북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 조사했거든요. 책임연구원을. 그래서 드론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쭉 내려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 밭이잖아요. 그 밭 옆에 집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김규식 선생 생가를.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미음자 한옥들이 꽤 여러 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길 가다가도 보이지만 위에서도 보면 이런 집들이 쭉 보여서 이게 그 나름대로의 전통 가옥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집성촌 내지는 그런 이제 지역의 나름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김규식 선생님 생각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 밭입니다. 밭. 그래서 여기가 같은 집원으로 묶여 있긴 한데 지금 여기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나름의 마을의 옛날 모습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정리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표석을 세워놨죠. 표석이 세워져 있고 이게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공훈에 관련된 공훈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 어떻게 보면 김규식 선생의 독립운동 생애를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다 이제 당시 상황에 맞춰서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요약된 본이니까 김규식 선생 생애를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좀 압축적으로 얘기해 놓고 그러고 좀 풀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생가터에 있는 표석이죠. 이곳은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을 전개했던 노은 김규식 선생의 생가터이다 라고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감수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감수를 봤다면 저는 고쳤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고치냐, 20년대만 한 게 아니시고 1900년대 의병전쟁서부터 1920년대 만주 독립전쟁에서 가장 이제 피날레, 가장 전성기를 보냈고 30년대까지 했기 때문에 19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한 김규식 선생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전성기인 시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기에는 하지만요. 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김규식은 대한제국 시기에 시위대 장교 등으로 재직하다가 대한제국 군대는 크게 보면 두 개의 군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군에 해당되는 시위대가 있고요. 도성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위대가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군대로서의 진위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위대는 한성 안에 주둔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거죠. 그 시위대의 장교로 재직을 하다가 1907년 8월 1일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죠. 7월 31일에 해산 조치를 발효하고 8월 1일 공식적인 이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강제 해산됩니다. 왜 강제 해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미 7조약에 의해서 부수 조약으로서 군대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인케 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군인들을 무장 해제를 일부러 시키고 감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강제 해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강제 해산하게 되니까 의병투쟁에 합류했다 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대략 맞는 표현이긴 한데 앞뒤에 조금 붙일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철원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고 무기를 구입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철원 지역은 굉장히 그 중에 한 지역일 뿐이고 저는 양주가 메인인 것 같고요. 쭉 한번 그려지는데 양주를 메인으로 봐야 될 것이고 양주에서 동두천, 연천으로 해서 한탄강, 임진강 지역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철원은 거기서 약간 동북 쪽이잖아요. 그 지역에까지 연결이 되기도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활동 지역을 지역 지명만 나와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어보면 경기 동북부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동북부를 횡으로 활동하면서 의병전쟁을 전개했는데 철원으로 국한하면은 아쉬운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묘비석은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자, 그런 첫 번째 굴곡점, 활동들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919년 12월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자 사단장으로 취임하였고, 근데 이제 북로군정서 만들어질 때 아예 참여하신 분이에요. 불려간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취임하고 이후 교관 등으로 활동하며 청년 교육에 힘썼다. 1920년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고 같은 해 대한독립군단이 편성되자 총사령관, 총사령입니다. 명직책 자체는 취임하였다. 크게 틀리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지금의 조금의 해석 차이를 둔다면 단순히 만주에 있는 하나하나의 무장독립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독립전쟁이 1920년에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의 연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되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자 가장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김규식은 부대를 재편성하면서 군사를 훈련하고 영농활동을 벌였다. 1925년 신민부, 26년 고려혁명당 등에서 활동하고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연기련에서 학교를 설립하였다.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사실 다 어려운 것들이고 만주 독립운동 전공자가 독립운동 연구자 중에서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마 이거 쓰시는데도 짧은 문장이어서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압축적인 활동의 키워드들, 요지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하였다. 이후 31년 3월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규식의 공적을 기리고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훈록 보면, 왜냐면은 이게 최근 거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했잖아요. 묘비석. 표석. 그리고 요거는 87년인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립유공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 공훈록을 가지고 많이들 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조금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 양주 사람이다. 양주는 양주죠. 양주 구리. 그리고 한말 육군 참의로서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당하자 통분하여 철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차에 걸쳐 일군을 대파하였으나 부상을 당하고 은신하였다가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하였다. 여기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냐면 이때 1907년에 서울 진공작전에도 참가하셨어요. 1908년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유배형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김규식 선생의 첫 번째 옥고입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옥고는 공식적인 공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제가 다른 경로로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거겠지만,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좀 누락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 하여튼 만주르 망명대다. 중간에 빠져 있는 거죠, 내용이. 여기는 이제 전투를 부여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는 게 여긴 있고 여긴 없잖아요. 이건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낫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이고, 19년 8월에는 서일 김자진, 이게 자 북로군정서 얘기입니다. 쭉 얘기되고 북로군정서 참여활동 하다가 독립전쟁, 청산리 전투를 진행했다. 이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들이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 요 뒤에 내용들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요 앞에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미 공훈록에서 철원을 못 박는 바람에 아마 인용하면서 여기서 철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는 구리에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과 가족의 부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뭐냐면 독립운동가, 우린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원에 의해서 살해당하셨고,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산된 가족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돼서야 고향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됐고, 고향에서는 오히려 이 김규식 선생이 잊혀진 측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물론 모르는 분도 훨씬 많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요.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진 않죠. 옥고를 치르고 하지만 가족이 이산되고 풍비박산 나는 정도의 일은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버리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잊혀지고 가족들이 또 이중의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82년 1월 15일에 양주 구리면 산호리, 지금 산호동 281번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밭,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밭이고요. 요거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런 지형을 보이고 있고, 앞서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요런 미음자 간혹 큰 집들이 꽤 있어서 그래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중농 정도 내지는 중농 이하의 집안, 경제적 여건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계의 의견들이 있는데, 중농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 마을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집원의 지적,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 부지의 면적 같은 걸 봤을 때 집이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아요,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늠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형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 이제 김영선은 국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상급 관리는 아니지만 하급 관리로 그렇게 어느 정도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구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1900년대 중반쯤에 아마 서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906년, 7년 이때 대한제국 군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1900년 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0대가 될 즈음에는 서울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자료로서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망명은 1910년, 12년 설, 뭐 19년 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도 1910년, 12년 무렵인 것 같아요. 이 무렵에 이 대한제국 군대 해상군인들, 특히 장교들,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망명을 갑니다. 1910년 나라 망하자마자 떠나시는 분 많고요. 그러다가 한 1, 2년 정도 더 상황을 보다가 가는 분들 많고, 1919년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는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면 19년에 망명해서 바로 군정서 활동을 했다? 요건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노은 선생이 먼저 가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가족들을 부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서 만주로 집안이 모두 이주해 가게 됐죠.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잊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00년대 중반의 상황을 좀 보면 이 김규식 선생이 1908년에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가 돼요. 그때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융희 원년 음력 6월에 육군 정의 현덕호가 주관하는 뭐 이제 이현 배옥에 있는 이 기독학교를 다녔다, 이런 문장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미 이 정부 활동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품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양주 동두천에 가서 자칭 의병의 괴수인 허위의 부하에 투입돼서 활동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 한 문장 있잖아요. 요 두 줄이 이거 이상의 자료는 지금은 잘 없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군인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한제국 군인이라고 한다면 관료죠. 친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독학교의 교무에 관계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계몽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누구랑 많이 비교해서 봤냐면 청사 조성환 선생이나 뭐 노백린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무렵에 상동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계몽 활동하고 하면서 신민회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김규식 선생이 신민회 활동했다라는 건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대략 이 대한제국 군인,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힘으로 부딪혀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항전을 해야 되겠는데, 비밀단체 만들고 조직적인 해외 망명을 해서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 신민회로 뭉친 사람들이 실제로 1910년에서 12년에 해외로 망명하고 중국 산둥성이나 북경, 그러니까 청도, 만주 같은 데서 기지를 만들다가 활동하고 그들이 한번 모여요, 나중에. 그게 1919년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만들고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 전개하고, 신민회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거든요. 근데 신민회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러한 성향을 보인 걸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불만의 뜻을 보고 괴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 범죄자잖아요. 지금은 독립운동가인데 당시에는 범죄자라 안 좋은 얘기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무지 몽매하고 불만의 세상 시류에 뭐 불만을 품고, 그래서 경거망동을 해서 이봐, 안 좋은 얘기 다 쓰여져 있어요. 폄하하기 위해서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자체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이 허위도 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제국 군인으로서 공직에 있던 김규식에게는 허위가 나름의 어떤 사표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위가 이끄는 의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50명 내지 80여 명을 이끌었다. 40~50명에서 80명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뭐 20~30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되고 그러는데,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의병들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한다고 하는 것을 이 판결문을 통해서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당시 체포됐을 때 막 총, 검, 총알 막 다 그 당시 체포될 당시 나왔거든요. 완전 무장 상태였어요. 김규식 선생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총검을 갖고 다니는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마전, 상령, 연천, 양주, 철원 등 각 군을 횡행하면서, 자, 아까 철원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쭉 이동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말씀드린, 여기 이제 우리가 구리란 말이에요. 산호동이니까 요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태어나신 곳이고, 마석, 남양주 마석, 그리고 이쪽에서 쭉 올라가 동두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 요 위쪽, 그리고 연천, 철원, 그리고 요 동선이 허위 동선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서울 진공 작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올라가 가지고 임진강, 한탄강 따라 올라가서 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쳐내려오는 전술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경기 동북부를 쫙 그야말로 막 누빈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철원은 그 중간 정도 되고, 양주에서부터 연천에 이르는 지역을 쭉 원으로 선을 걷을 때 그 지역을 무대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 자료로서 확인되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그러면서 막 그 의진이 1,500여 명 가량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병과 교전하여 허위와 이인용의 하수자로 그 목적 수행에 종사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지 사실상 그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는 그런 내용들이 뒤로 여기 빠져 있죠. 실은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면서 허위와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도 창의군으로 1907년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서 서울을 우리가 의병들이 탈환하자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다 모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서울 넘어가는 고개에서부터 모여서 진공작전을 했고, 지금 망우리 저쪽 산 넘어서 망우산 너머 쪽에 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지역에 대한 설왕설래가 어쨌든 있습니다만 그 무대이기도 한 것이죠. 구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작전을 참여하면서 이인영이 이제 본인의 부친상을 이유로 낙향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돼야 된다. 허위가 다른 의진들을 이끌고 돌격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피신을 하면서 한강 북쪽 지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탄강 지역으로 빠져서 포천에서 활동하다 포천에 있는 지금 이제 영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허위 선생이. 그러니까 그 활동을 동일하게 하다가 체포되게 된 거죠. 체포되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사면되게 되고 풀려나시게 된 거였죠. 이때 이미 제1의 용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허위 의병장, 그러니까 허위 자체가 가장 용감한 서울 진공작전을 가장 이제 앞서서 지휘한 사람이고, 그 의진에서도 용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김규식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서 12년경에 망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면서 공식적으로 이분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은 1919년부터 확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무장투쟁 하신 분들은 비밀리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 복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만큼 아주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니까 이걸 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어찌됐건 1919년에 만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대가 서울, 양주, 경기 북부에서 만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1919년에 정의단, 만주에서 특히 대종교가 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단군을 모시는 이 대종교가 활동을 하면서 서일, 나중에 이제 박찬익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정의단에 합류하게 되고, 이 정의단이 나중에 군정소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군정소가 바로 이 북로군정소로 바뀌게 되고, 이 북로군정소는 1919년 말 20년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면서, 그러니까 정부는 상해에 있대, 실질적인 무장투쟁은 만주에서 벌이자라고 하는 합의하에서 독립전쟁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북로, 단순히 군정서가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앞에 있는 대한을 딴 대한군정서로 전환되게 되고, 이게 바로 이 서대파 심리평,
바로 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막 이루어지는 백두산 그 지역에 이제 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총재는 서일은 이 대종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독립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고 총사령관의 김자진 그리고 참모장의 이장용, 사단장의 바로 김규식 등이 임명돼서 활동을 했고 이때 연성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소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청년 장교들을 양성하는 군인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장이죠. 이제 이범석이 그 많이 언급이 돼요. 김규식 선생과 이제 활동 동선이 제일 많이 겹치는 분이 첫 번째 김자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범석인데 김규식 선생은 대략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활동을 했고 이범석 선생은 15년 이상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후배뻘 되면서 이제 밑에서 측근으로서 이런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범석은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이범석의 상관이 바로 이 김규식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군정, 사령 체계, 참모부와 실질적인 군대와 그리고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 이거는 완전히 완벽한 이제 그 군 체제를 갖추고서는 장기적인 독립 전쟁을 추진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때 모여있던 병력만 약 500여 명, 기관총 3정, 장총 500정 정도니까 완전 무장된. 왜냐면 이제 총이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1인 1정 정도의 총을 다 가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무기를 확보해서 무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장은 야전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야전사령관이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관양성소에서 군사교육을 실시합니다. 뭐 군사학,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식훈련서부터 기초 군사훈련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양성돼서 1920년 9월 이 사관양성소에서 배출한 1기생만 289명에 이른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명 가까운 군인을 훈련된 군인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진전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봉오동 천상리 전투 같은 것들이 성공할 수가 있기도 했던 거죠. 1920년 8월 정도 됐을 때 북로군정서 대원 병력이 1200명 정도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때 총사령관은 김자진, 참모장은 나중소, 이런 박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한제국 군대에서 활동하거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략 보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한제국 군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인연 맺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제외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쭉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보병대 대장,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은 대체로 보면은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청산리 전투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이제 입지를 다진 김자진이 속한 제2연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야전사령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이 봉오동 천산리 전투가 일어난 이후에 만주 독립군이 한편으로는 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큰 승리 이후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만주에 있는 이 독립군 무장 세력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걸 여러 가지 방략을 통해서 압박을 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마적이나 군벌들을 회유해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시 이제 러시아가 구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환되는 대혼돈의 시기예요. 이때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극동 지역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에 있어서 기존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백군 세력과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로 구성된 적군들의 적백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본이 러시아 세력에게 이제 회유하면서 니들도 빨리 조선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안 된다. 무장을 해제시켜라 라고 하는 압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이게 1920년대 전반기 내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사실은 위험한 곳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서 김규식 선생이 활동한 지역들을 대략 보면 초기에 청산리 봉오동 이 백두산 지역에서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으로 쭉 올라가요. 북만주 지역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저기 위에 있는 자유시, 저기 자유시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다가 스버보든이 이쪽 되는 데고, 이게 이제 하바롭스크고, 이게 이제 밀산이라고 하는 데고 하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얼빈 하면 벌써 굉장히 북쪽 추운 데잖아요. 거기서도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중국과, 그러니까 여기는 흑룡강성이고 여기 연해주죠. 여기 흑룡강인 아무르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목단강이 흐르는 지역이 되는데, 이 북쪽 지역으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에 의한 군대 무장 해제를 당하면서 다시 내려오게 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연변에 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 북만주, 동만주, 연해주 지역을 다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상으로는 밀산에 들어갔다, 뭐 훈춘에 있었다, 연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도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누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북만 지역에서 밀산이라고 하는 데가 요쯤이에요. 밀산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한참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밀산 지역으로 들어가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듭니다.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죠. 일본군이 추격해 오고 만주 지역에서 위험이 따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위협에서 벗어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가야겠다. 볼셰비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도 한인사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북쪽까지 쭉 올라가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백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구 세력과 볼셰비키 신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 간에서도 경쟁을 넘어 갈등 관계에 있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러니까 이동희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측과 이미 연해주에서 털을 어느 정도 갖추고 볼셰비키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 노선을 갖추고 있는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이 갈등을 갖게 되고, 이 둘이 거기다가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장 세력들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히 당권 경쟁을 넘어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유시 참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자유시 참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흑화사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자유시 참변 21년 6월에 서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가까운 이 사할린 의용군, 대한의용군 측과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측과 가까운 이 오하묵 자유대대가 충돌하고, 그거를 소련군에 의해서 제압당하면서 독립운동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죽고, 그리고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하는, 그래서 피해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이제 독립운동의 순환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유시 참변을 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한 것이고, 역시 이럴 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약소민족의 상황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다. 결정적일 때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게 된 것이죠. 이때 바로
김규식 선생은 무장해제를 사실상 당하고 다시 동만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첫 번째 아픔이라고 한다면 1908년에 의병투쟁하면서 옥고를 치는 게 큰 아픔일 수 있겠지만 차라리 독립운동하다가 아마 제가 김규식 선생이라면 옥고 치러도 내가 떳떳하게 한 거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서의 갈등과 러시아에서의 냉대를 받으면서 무장 해제된 거니까 아마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참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저 위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제 중국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도 당하게 되고 이런 두 번의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군에 의해서.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독립군 기지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당장 전투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요. 이때 쭉 같이 활동하던 것이 바로 이제 김자지입니다. 김자지는 1920년 이후로 거의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노선과 비슷한 활동 반경을 두고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릉현에서 다시 한번 중국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동만주, 북만주 저 위에서 동만주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연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북만주가 되고 내려와서 이제 동만 쪽으로 내려서 연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많이 내려와서 연변 쪽에 연길에 들어가면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간도 바로 위니까요. 그러니까 한인들과 연계하면서 한인 사회에 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대한독립군정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신민부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920년대 초중반에 만주 지역에서 삼부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군정, 민정도 하고 그러니까 대민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자치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 삼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의 부들이 각기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통합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 통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신빈부 쪽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김규식이 속해 있던 그 대한독립군정서 나중에 신민부가 되는 군정서 쪽에서는 특히나 어떤 것들을 강조했냐면 병농일치, 군인도 농사지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사시에는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독립전쟁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군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군인이 되는 병농일치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 돼야 되는 국민개병제. 이거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국민개병제를 추구합니다만 만주 독립군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인들이 자치적인 나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한독립군정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대한독립군정서는 흑룡관성에 이제 오은현이라고 하는 데서 사관학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관학교를 만들면서 지금 사관학교 여러 번 만든 거잖아요. 여러 번 만든 거잖아요. 이때 역전의 용사들이 뭉칩니다. 지금 현천묵, 이 조성환, 나중소, 김규식 앞서서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대한민국 군대에서부터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19년 북로군정서 때, 그 앞에 신흥군관학교, 무관학교 때, 그리고 나중에 30년대에는 중국 군관학교 한인특별반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고, 이 중에 김규식 선생은 돌아가십니다만 살아있는 분들 조성환, 황학수 이런 사람들은 광복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한국 독립 전쟁사의 맥을 쭉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다가 딱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지고 사관양선소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쫙 모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군정서에서 이런 멋있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3월 신민부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신민부 계열의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조직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중앙집행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검사원,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참의원, 그러니까 의회, 법원, 정부로 구성된 독립된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고려혁명단의 강령들을 보면 이래요. 우리들의 인간 실생활에 당면한 적인 모든 계급적 기성제도 및 현재 조직을 일체 파괴하고 물질계와 정신계를 통해 자유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하자. 딱 보면은 그 아나키즘적 사고 색채를 쫙 보이는 거죠. 딱 보면은 그 조선혁명선언에서 나오는 이 신채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괴 후에 이상적 조선을 건설한다 라고 하는 맥락이 딱 떠오를 정도로 일체 조직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하자. 자유를 강조합니다. 아나키즘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또 다른 미묘한 그 노선을 견지해요. 이 아나키스트들은.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항에서 우리가 공명하는 각 피압방 민족 간의 민족을 결합해서 동일전선에서 일치된 보호조를 취하자. 첫 번째는 모든 기성제도를 파괴하고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자. 두 번째는 피압방 민족들 간에 단결하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이 무정부주의 계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선들인데, 이런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활동을, 목표를 선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김자진이 나중에는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강령과 당략, 정책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리적인 관계에서는 만주를 최선의 전쟁터로 삼는다. 그리고 최고 관문은 상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임시정부와의 관계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피압방 민족들과 연락을 취해서 만주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 개의 당 조직과 정부 조직들을 바꿔가고 이동해 왔지만 1919년 20년서부터 이어진 나름의 노선은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주를 무대로 해서 1920년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이 김자진과 함께 신민부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 신민부는 여전히 무장조직 건설을 통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지향을 했죠. 근데 이때부터 조금 평이 조금 갈립니다만, 김규식 선생은 한인 청년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직접 교육 활동에 매진하는 등등의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동반자이기도 했던, 독립운동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백야 김자진이 1930년 1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큰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이 당시 신민부 조직 입장에서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무렵에 김규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름의 활동들을 합니다. 만주에서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한국독립당은 소련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나름대로 조국의 절대 독립, 민족적 가치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당론을 채택한 독립운동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헌민주주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같은 데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겁니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제 식민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경제 질서, 식민 질서를 타파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통된 이 경제
질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한독당에서 4명의 부위원 중에 1명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모색들을 해 나가게 되고, 한족들이 장기적으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대가 이제 변해가고 있으니까 2세, 3세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31년 3월 이붕해라고 하는 분 집에서 습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붕해 선생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뭐 사시게 됩니다만, 이때 향년 52세로 31년 처음 이제 만주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딱 김자진이 사망하고 1년 조금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부도 이 이후에 굉장히 이제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무장투쟁가를 우리가 또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김규식 선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시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추구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 그러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고 물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군도 만드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무장투쟁을 한 번도 그 전선에서 벗어난 적 없는 사람이 바로 김규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장투쟁의 주류 라고 하는 데서, 이건 그 평가, 뭐 김규식 선생이 망명 시기가 언제냐, 30년대 김규식의 활동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막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김규식 선생에 대한 평.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군의 역사를 쭉 잇는 과정 속에서 의병과 대한제국 군대 그 결합, 그리고 그것이 만주 독립군, 그리고 1940년 광복군, 그리고 해방 후 국군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군맥을 연결하는 나름의 활동들이 최근에 역사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장투쟁가들의 현실, 왜냐면은 무장투쟁가들은 결국 항상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전쟁터라고 하는 만주였고, 그리고 연해주, 러시아 지역이었고,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내보다도 훨씬 위험한 중국 군벌, 마적, 볼셰비키, 거기에 연계된 각종 세력들, 그러니까 정말 3차원, 4차원에 걸친 그런 위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만, 지역을 초월해 가면서 간도에서 북만주, 동만주, 다시 북만주 막 오고 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지역이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주에서 활동한 만주 독립운동가, 우리 이제 뭐 만주 독립운동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줄여서 이제 만주 독립운동가라고 할 때 이분들의 행적을 보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이 남긴 자료가 많지 않고요. 임시정부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서 막 신문 기사도 있고, 스스로 만든 자료들도 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체포되면 체포된다고 판결문도 있고 신문 기사도 나고 합니다만, 만주에서 활동된 거 신문 기사 보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열 했다 그래도 그 열 중에 둘, 셋만 알아도 다행일 정도로 그분들의 활동을 복원하는 것,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은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주 그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김규식을 통해서 보면 만주 독립운동이 얼마큼 힘든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아주 엄연한 냉혹한 현실, 그리고 독립운동 진영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거기 안에서도 싸우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우리가 그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 못하지만 나름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갈등 구조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큰 인물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제 굴곡진 역사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뭐 옛날에만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지향할 게 그 김규식 말고 뭐 이 김규식, 김저진 선생 밑에 있던 누구가 아니라 그냥 독립된 김규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김규식 선생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 아예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 설명해서 이런 것들이 더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일단 꼭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